상세하고 시원하게 오늘의 이슈를 분석합니다. 김지윤의 픽. 새해부터 대탈주극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보석 상태로 있던 르노 닛산의 카를로스 곤 회장이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청된 악단의 악기 케이스에 몸을 숨겨 탈출해 레바논에 도착했다는 뉴스가 새해 아침을 열었습니다. 이 무슨 찌질한 도망극이냐 싶겠지만 뒷배경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2018년 카를로스 곤 회장은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에 의해 배임 횡령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무려 50억 엔이라는 돈을 내고 보석 상태에 있었죠. 문제는 곤 회장의 체포가 다분히 음모론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르노와 닛산 그리고 미쓰비시는 1999년부터 동맹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만성적자 그리고 재정 위기에 있던 닛산, 미쓰비시는 르노에게 도움의 손길을 청했고 이때 일본으로 파견돼 르노 닛산 동맹을 이끌어온 인물이 바로 곤 회장입니다. 물론 냉정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였지만 르노 닛산은 곤 회장이 맡으면서 세계 제2위의 매출을 자랑하게 됐죠. 문제는 르노 닛산의 병합을 르노 측이 원하면서입니다. 시작은 닛산의 구원 요청이었지만 이제는 닛산이 더 잘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 닛산의 40%가 넘는 지분을 르노가 갖고 있기 때문에 병합하게 되면 르노가 사실상 지배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 병합을 르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프랑스 정부와 마크롱 대통령이 이를 통해 프랑스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 매우 원하고 있었다는 것. 그냥 단순히 월급 뻥튀기로 돈을 많이 가져가는 CEO에 대한 체포가 아니었단 점이죠. 업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프랑스와 일본 사이에 자동차 전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곤 회장이 다시 일본의 감옥으로 갈 가능성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한번 두고 보시죠.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요.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 어떻게 될지 또 얼어붙은 남북관계 다시 한번 평화의 바람이 불어올지 김준형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전망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제 사실 인사를 드렸었는데 오늘 또 한 번 인사를 드리겠어요. 예. 네, 2020년 북미 관계 그리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해볼 텐데요. 먼저 북미 비핵화 협상 상황 어디까지 왔는지 짚어보겠습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논의하는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훌륭한 최종적으로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오늘 말고도 많이 만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양국의 관계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관계가 좋으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모두의 기대 속에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이제 방금 전에 회담장을 떠났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물론 몇 가지 옵션이 있었지만 일단은 합의를 도출하지 않았고 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안개 속을 걷던 북미 관계. 그런데 2019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으로 정전 66년 만에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서로 만나자마자 느낌이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물리선을 넘어서 우리 땅을 밟았는데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은 미국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이후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 실무 협상을 재개했으나 연달아 결렬되며 난항에 빠졌는데요.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작년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발표였습니다. 올해는 신년사 발표조차 없었는데요. 2020년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지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어떻게 될지 2020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해봅니다. 네, 제가 할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이 나레이션에서.
네, 어쨌든 뭐 이 질문부터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육석 신년사가 없었습니다. 뭐 이 사실은 노동당 전원회의도 나흘 동안 계속되고 이런 부분 여러 가지로 이례적이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원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다들 이례적이라 느끼고요. 네. 이렇게 정확하게 안 하리라고 또 예측했던 사람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좀 조짐이 없지는 않았죠. 시기적으로 사실상 12월 말에 하고 바로 신년사를 이어간다는 게 조금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 그 전원회에서 했던 내용과 완전히 다를 수도 없고 그러겠죠? 그다음에 같으면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년사에 또 기임이 빠질 것이고 그런 절차적인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지금 나흘간 했다는 거는 고심이 어마어마하게 사실 고심했다는 증거들이 그렇죠. 행간행간에다 막 읽혀지거든요. 그런 걸 보면 뭐 몇 달 전부터 계획한데 착착 진행됐다기보다는 끝에 가서 결정됐을 가능성이 많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쪽을 좀 주목하는데 원래 이제 통치 지침을 내리는 게 네. 신년사인데 이번에는 일대 다가 아니라 전체 주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모았거든요. 그래서 단체로 결기를 보이는 그러니까 워낙에 지금 나와 있는 그 난관, 정면 돌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모빌라이제이션이다. 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대체로 이제 보통은 이제 하명하는 듯한 네네. 그런 느낌의 이제 신년사가 있었고 했는데 요번에 전원회의나 이런 거 모양새를 보면은 각계각층 사람들 다 모아놓고 우리 이 난관을 뚫고 나가자 하고 이제 약간 뭐 결기대회처럼. 결기대회 뭐 네네. 이런 네. 느낌이었다라는 이런 말씀. 아까 행간을 보니까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고심한 흔적도 많이 보이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그랬나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25일 도발의 얘기 네. 가능성 그다음에 북한이 이제 레드라인을 넘느냐 데드라인을 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예측됐던 게 뭐냐면 확실하게 우리는 미국과 대화를 중단한다든지 네. 또는 미국의 트럼프를 비난한다든지 이런 데 대한 톤 전체가 약간은 낮아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근데 자기 할 말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북한은 상당히 김정일, 김일성 소위 말하는 수령의 무오성 오류가 있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잘못했다는 부분, 안 좋다는 부분을 잘 안 밝히는데요. 네. 곳곳에 지금이 어렵다, 난관이다, 힘들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뭐 사고 같은 거 났을 때 자책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앞에서도 보였지만 이 전원회 여기에서도 굉장히 신경 쓰고 고민했던 흔적이 여기저기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보통은 뭐 무결점 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번에는 힘들다 어렵다는 점을 조금 솔직하게 어떻게 보면은 양해를 구한 듯한 좀 북한답지 않다. 그런데 네. 그렇게 난관을 확실하게 이게 최대의 난관이라고 얘기하면서 네네. 문제는 뭐냐 내 잘못이 아니라 아, 결국 적대 세력 미국을 포함한 적대 세력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본 저번 또 분명히 하고 네네. 있거든요. 할 말은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번에 신년사나 뭐 이런 걸 통해 전원회의나 신년사를 통해 갖고 모라토리엄 이제 해제한다라는 얘기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나온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조건을 약간씩 붙여서 일방적으로 칼같이 지금부터 안 한다, 대화 안 한다, 모라토리엄 끊는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거든요. 아, 그런 부분에서 톤 다운이 됐다. 네, 네. 새로운 전략 무기 이 얘기를 했었고 그 대신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미국하고 그래도 얘기는 할 준비는 돼 있으니까 뭐 좀 갖고 와봐 뭐 이런 태도는 여전히 들어가 있단 들어가 말이에요. 있죠. 특히 이제 그 부분이 있는 미국의 대조선 입장에 따라서 네. 상향 조정될 것이다. 물론 표현은 미국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핵무력이나 이 전력을 강화시키라고 표현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이 변화를 보이면 그렇게 안 갈 수도 있다는 게 또 행간에 읽히는 그러니까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 새로운 전략 무기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대체로 그쪽으로 의견이 모이는 것 같아요. 뭐 네. 새로운 엔진 그리고 다탄두 장착한 ICBM. 네. 원장님도 그렇게 보세요? 그 두 가지 포함 한 가지 더 있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이제 신형 잠수함을 얘기했고 지금 SLBM까지는 만들었지만 이거를 겨우 한 대 정도 싣고 겨우 갈 수 있는 정도니까 그 부분을 아마 또 개량한 잠수함까지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가 SLBM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여러 길을 이제 실을 수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것이 이게 원래 발사대가 그게 아까 말한 ICBM 쪽에서 또 얘기하는 연료 문제, 네. 고체를 싣게 되면 이동성이 강화되니까 그렇죠. 미국의 요격 시스템을 무력화시킨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강화될 것이고 마치 전혀 모르는 새로운 무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읽어야 되는 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라토리움이 사실상 여기에 해제된다는 게 숨어 있죠. 왜냐하면 ICBM급이고 그렇다면 맞아요. 전략 도발을 안 하는 것이 레드라인이었는데 전략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건 또 은연중에 사실상의 그 부분을 그렇군요. 얘기하는 거죠. 사실 SLBM이 더 무섭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갑자기 나오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2017년도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셨잖아요. 그 당시 뭐 생각만 해도 이제 아찔한 순간도 많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는 정말 분기탱천해 갖고 뭐 트위터에 아주 대단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네. 뭐 사실상에 지금 하노이가 사실 시계를 완전히 2017년에 돌렸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네. 저는 생각이 약간 다른데요. 다른 분들도 좀 그런 부분이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2017년에는 트럼프를 잘 몰랐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북한에게 상당한 중요한 변수였던 네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의 대화 협상에 나온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종의 북한을 칠 수도 있는 사람이다라는 공포가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핵을 개발하고 ICBM을 개발한 자신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공포감도 저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미국 일부 해석에 보면 그동안에 트럼프 3년 동안 보여준 것은 거의 종이 호랑이였다. 시리아에 밖에서 해상에서 토마호크 네네. 보낸 거 외에는 실제로 말이 강경한 거에 비해서는 행동이 약했다. 그걸 만약에 북한이 오판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전략 도발을 하게 되더라도 자기들 치지 못할 것이다. 그때보다 훨씬 그 부분에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원하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죠. 북한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판하는 부분도 이런 거죠. 거꾸로 예를 들자면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하고 지금 사이가 좋고 아직까지 네. 판을 안 깨니까 네네. 지금 자기는 탄핵도 급하고 재선도 급하니까 네. 전략 도발을 안 하는 상황에서 그냥 11월 대선까지 집중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텐데 그렇겠죠. 그러면 전략 도발 안 한다고 이번에 이걸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긍정적으로 해석 잘하잖아요. 자기식으로. 그렇죠. 그거는 뭐 그러면 최고죠. 이런 진전 없이 가다가 북한이 지금 그냥 기싸움만 한다고 판단하면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또 이게 미국 쪽에서 북한을 오판할 수 있는 아까 말하는 북한의 쪽에서 미국을 오판하는 두 가지 가능성이 좀 우려되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북한이 도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다행이죠. 25일도 네. 넘겼고 1월 1일도 넘겼는데 특히 단거리 미사일도 안 할 정도로 굉장히 조용했단 말이에요. 네네. 뭐 북한의 행태가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막 긴장하고 있을 때는 또 안 하는 경우가 맞아요. 꽤 많았거든요. 날짜 안 맞춰요, 사실 잘.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을 한 2, 3개월 시간을 벌었던 걸로 제가 사실상 연말에 여러 군데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2, 3월이 고비가 될 것이다. 1월 초보다는 또는 12월 말이나 1월 초보다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북한도 지금 어떤 이야기에서 우리 탓이 아니라 전체판이 깨지는 것은 적대 세력 또는 미국이라는 일종의 정당성을 뿌려놓고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제재 완화 부분을 내놨기 때문에 바로 깨버리면 북한 잘못이 되기 때문에 이걸 좀 기다려 본 다음에 자기 정당성을 본 다음에 그리고 또 미국의 선거가 시작하는 2, 3월경이 아마 고비로 삼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약간 타이밍상 아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좀 네. 벌었다. 그거는 다행이지만 북한을 전체적으로 이것이 아무런 카드가 없이 기싸움이다. 그렇게 보는 건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뭐 북한 측에 이제 전원회의하고 뭐 얘기가 나오고 예로 뭐 새로운 전략 무기 이야기도 나오고 뭐 그랬는데 미국의 군 고위급 예선도 뭐 얘기를 하잖아요. 뭐 다른 이상한 짓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야기를 했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보면은 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참 성의 없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정말 지금 북한 이슈가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아주 중대한 이슈는 아니구나. 온통 사실 뭐 그게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죠. 네, 재선에 가 있다. 탄핵에 가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만약 트럼프의 그러한 표현을 볼 때 제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 그러니까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표현은 아마 이걸 겁니다. 난 시간이 많다 안 바쁘다. 북한이 저렇게 고심하고 연말 연초에 이렇게 한 거를 두고 나는 안 바쁘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별 관심이 없다. 이런 네네. 표현처럼 들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더욱이 이 마지막에 북한이 충격을 받은 하노이의 트라우마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말이 계속 나왔을 때 북한이 과연 회담장에 나오겠느냐는 말이죠. 그 미국 쪽에서는 왜 안 나오냐? 나와서 다 얘기하자는데 판문점에서도 얘기하고 스톡홀름에서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미국 쪽에서 북한을 이해를 못하는 게 그 트라우마가 있는 상황이고 저렇게 성의 없이 얘기하는데 나와서 아무거든지 얘기한들 또 들어준다 한들 그게 실행된다는 보장이 없고 또 트럼프가 11월까지 재선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게 보세요? 아니 북한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네. 거죠. 만약에 여기서 약속을 했다가 네. 다 바뀌어버리면 그렇군요. 그러면은 올해 안에 또다시 비핵화 협상이 이루어진다든지 뭐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든지 가능성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시겠네요. 저는 판은 아직 깨지지 않았고 기회는 있다고 봐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우리 생각보다 짧게 잡아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한 2, 3개월을 벌었다는 것에 집중을 하고 여기에 우리 정부를 포함해서 미국도 포함해서 이 부분에 최대한 기회를 살려야 한다라고 봅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박을 계속할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이라도 저는 보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시그널을 보내야 될까요, 그러면?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 보면 화를 냈다는 것도 굉장히 네. 많아요. 그리고 보도를 보면 굉장히 화냈다는 부분이 많죠. 네. 그럼 특별히 그 기지 탓이기도 하지만 네네. 듣는 바에 의하면 실적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적주의. 실적을 가져와라. 그리고 남북 관계에도 이벤트는 그만하고 싶다. 뭐라도 확실히 잡을 걸 가져오라는 거잖아요. 비록 하노이 이후에 우리는 다시 경제 제재에 매달리지 않겠다. 이제부터 안전보장이라고 얘기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미국을 믿을 만할 수 있다는 증거는 제재를 해제하라는 거거든요. 그 제재 해제에 대한 일종의 물론 북한에게 조건을 붙이고 하더라도 미국 쪽에서 제재 해제에 대한 용의가 있다는 부분을 정도의 시그널을 주지 않는다면 또 그 체제 보장 부분도 북한이 받아들일 만한 구체적인 어떤 약속을 어떤 약속이나 어떤 약속에 대한 시그널이 주는 것이 아마 북한을 불러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 가지인 거잖아요. 경제 제재를 그럼 완화해 주겠다라고 카드를 냈을 때 국내에서 먹는 뭐 비난, 비판 이런 게 있을 거고 북한하고 뭔가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을 때 뭐 외교적으로 북한하고 뭘 해결하려고 하는구나라고 받는 칭찬하고 요 두 가지를 두고서는 무게를 재어 봤을 때 어느 쪽이 자신에게 더 도움이 되겠냐. 대통령이 재선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북한하고 다시 만나갖고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어필할 거다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외교정책 뭐 이런 거에 큰 관심도 없고 북한에 대해서도 사실은 잘 많이 모르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똑같이 북한이 생각할 거 있을 겁니다. 음. 근데 옛날에 생각하고 지금 생각이 다른 거는 하노이 정부와 이유가 다르죠. 네. 하노이 때는 북한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반대로 생각했어요. 국내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그 당시 기억나시죠? 네네. 뮬러 보고서하고 네네네. 코엔 청문회였어요. 같은 날 또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은 그때 어떻게 기대를 생각했냐 많이 하면 자기 했군요. 쪽으로 긍정적으로 네. 희망적 사고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돌파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했다면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는 오히려 자기 대선에 더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서 장단을 맞춰줄 수는 없다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판은 깨지지 않았지만 기회의 창이 자꾸 좁아지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큰 결심이 나오지 않는 한은. 그렇군요. 뭐 종합해 보자면 여전히 힘든 상황이다.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게 종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미 관계 이야기를 조금 전망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도 또 어려운 얘기입니다. 남북 관계 이야기. 네. 사실 이게 좀 더 어려워 보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뭐 상대를 해줘야지 좀 얘기를 할 텐데 말입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남북 관계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한번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의 한 페이지를 목격합니다. 이 역사적인 장소에서 만나니까 또 대통령께서 이렇게 군기선까지 나와서 맞이해 준 데 정말 감동됐습니다. 사실은 무슨 위원장님까지 영장님 같습니다. 콘크리트 군사분계선 표식을 넘는 김 위원장.
정전 이후 북한 최고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남쪽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소개로 평양의 시민들 앞에 섰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북녘의 동포 형제 여러분, 평양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북한남 8천만 계려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 판문점에 이어 평양까지 이어진 남북 정상회담. 하지만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그 사이 남북 대화는 단절되고 말았는데요. 강도 높은 발언으로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 가능성을 시사한 북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저란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서 싹 드러내도록 하고 우리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는 친서를 보냈지만 김 위원장이 참석하기 어렵다고 북한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평양의 약속 서울 답방은 무산됐고 김정은의 새해 메시지엔 남북 관계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오늘 현충원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 첫 공개 행보로 금수산 태양 궁전을 참배한 김정은 위원장. 2020년 남북 정상은 다시 마주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2020년 경자년의 국정 주요 과제로 또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북한하고 지금 안 좋잖아요. 사실 네. 북한이 우리하고 이야기를 안 하고 있죠. 네. 네, 올해 어떻게 될까요? 힘들죠. 힘들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북한이 야속하죠. 왜냐하면 북한이 2017년에 어려웠을 때 사실 그 물꼬를 틀어준 건 그렇죠. 우리고 또 근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한국을 믿고 영면도 내놓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엄청난 환대를 9월달 작년 9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미국을 설득시킬 차례인데 미국을 설득시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노이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첫 번째 실망하고 두 번째는 보니까 미국을 반대해서 한국이 뭔가 그 압박을 줘서 북한이 원하는 걸 해준 적이 한 번도 없다. 무력하다. 그러니까 불만도 있는 데다가 무력할 바야 플레이어가 아닌데 우리가 더 이상 한국하고 뭐 해서는 뭐하냐 이런 판단도 내부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무력하다. 그리고 사실상 만약에 미국하고 뭔가 안 맞는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중재를 하는 것, 네. 혹은 그게 힘들다고 하면은 좀 같이 싸워줄 건 뭐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걸 전혀 안 하고 있다. 또 하나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저는 이 부분이 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국에 대한 일종의 그 단호하게 자르는 건 그만큼 내부적으로 한국이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대한 섭섭함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좀 더 표현을 하는 거. 그렇죠. 네. 더 표현해가지고 실망을 했으니까 한국이 정말 남북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나온다면 이 부분에 대한 좀 반대 표시, 좀 역설적인 그냥 아예 언급을 안 함으로써 한국의 존재감을 없게 만들면서 다시
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반대로 굉장히 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한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제 제재가 걸려져 있고 이게 뭐 단순히 미국이 아니라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글쎄 뭐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도 좋아지고 북미 관계도 좋아지고 그래서 비핵화도 되고 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한테 상당히 박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미국뿐이 아니고 유럽 국가들도 상당히 박하잖아요.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한국이 그러면은 뭐 맞서서 북한과 함께 뭐를 해주겠다고 싸우든지 뭐 이러기는 또 힘들거든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 우리 나라가 이제 처한 입장이 뭐냐면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가 사실 그 입구를 딱 막고 있는 게 바로 북미 간의 비핵화 네. 문제니까 모든 걸 사실 인질 삼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 뒤에 사실은 그 부분이 풀려야지 그 뒤에 우리가 다양한 것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데 네. 그 부분이 딱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아쉬운데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금강산 같은 거나 개성 같은 부분은 충분히 이제 왜냐하면 작년 신년사에서 조건 없이 네네. 하겠다. 맞아요. 물론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미국을 설득시키지 못한 데에 대한 실망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딱 당선됐을 때 이제 외국에 있는 뭐 띵크탱크라든지 아니면 정부 측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는 가장 그 사람들이 뭐 우려라면 우려 그리고 싫어하는 거라면 싫어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개성공단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금강산에서는 큰 관심은 없었고 개성공단 니네 풀 거냐 안 풀 거냐 뭐 이 얘기부터 사실 먼저 꺼냈었어요. 그렇습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사실상 한미 FTA 할 때도 마지막까지 이거를 관세를 안 할 거에 대한 한국 네. 측의 요구를 굉장히 싫어했었죠. 네.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이 실무와 정치인의 차이인데요. 지난 25년간 그 북미의 실무 협상을 했을 때 북한이 왜 실무 협상을 하는지 싫어하냐면 사찰, 지금처럼 개성공단, 제재 이런 실무를 따지기 시작하면 북한은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트럼프한테 기대하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기대한 건 뭐냐면 정치적 의지로 이러한 실무들을 사실 통과시키고 차후에 하게 되는 것을 기대했었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런 부분이 등장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실망이 북한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탑다운으로 가면은 좋겠는데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네.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 아까도 제가 잠시 얘기를 했지만 상당히 성의 없이 보이고 맞습니다. 관심이 또 많이 떨어져 보이고 그렇다면 결국엔 실무진이 어떻게 하면은 뭐 한다고 하더라도 실무진이 해결을 할 텐데 그러면은 첩첩산중 그야말로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올해도 힘들겠네요. 장님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자꾸 가네요. 예, 뭐 잘 돼야 되는데 네. 그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그렇고 판문점의 상봉에서도 그렇고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군사훈련을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약속을 네. 한 것 같습니다. 그 북한의 일관된 얘기가. 그런데 이게 실무로 넘어가면 축소는 되는데 없어지지 않는다든지 약속에 반한 얘기들이 나오게 되니까 북한이 사실상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렇다고 실무회담에 나가봤자 옛날에 반복이 될 것이고.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했는데 그 다음에 실행이 안 되고 트럼프가 제압을 못 하는 거죠.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실무자들을 제압해서 통과시키는 왜 못하지? 그런 예. 것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네네. 또 가서 실무협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얘기를 해봤자 안 된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실무자들을 제압하고 뭔가를 제안할 때까지는 안 나가겠다. 이게 정확하게 지금의 북한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트럼프가 강한 모습을 좀 보여라. 그러면 그렇죠. 나가겠다. 안 그리고 그러면 안 나간다. 한국도 네. 그런 트럼프를 설득해서 사실상 뭔가를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플레이어로 취급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남북 관계도 할 수 없다는 북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 힘드네요. 네. 근데 보면 중재자의 입장이 완전히 죽은 건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가 자기가 이제 시간이 많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북한이 새로운 엔진 실험하기 며칠 전에 우리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바짝 긴장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공적이 이제 사라질 수도 있는 그렇죠. 측면이니까. 그리고 제가 아는 한에서는 우리 대통령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상당히 부탁을 했고 그때 대통령이 제안한 것은 그러면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 맨땅에 헤딩이라도 해라.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겠지만 비건이 와서 네. 그냥 그렇죠. 바로 북한을 향해서 여기 네네네. 와서 초청을 해라. 만나기를 네네. 하라. 그래서 사실 비건이 온 거거든요. 큰 스케줄 없이. 그런데 결국 북한이 역시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네네. 급할 때 역시
한국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도움을 요청한다 이런 부분은 아직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시간이 굉장히 조금 얘기한 것 같은데 벌써 다 돼갔고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국내적인 총선도 있지만 일단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고 전 세계가 진짜 주목하고 있죠. 북한도 마찬가지로 주목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거다, 생길 거다 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어쨌든 인내심을 가지고 네. 지켜봐야겠다라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북미 관계 그리고 남북 관계 전망, 2020년 전망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영 국립외교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청년과 노인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용 지원을 한 것처럼 40대 고용 대책을 별도의 주요한 정책 영역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네, 방금 들으셨듯이 작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온 거 바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있는 경제입니다. 네, 500조가 넘는 슈퍼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해서 경기 활성화에 마중물로 삼겠다라는 계획이 있는데 올 한 해 우리 경제가 웃으려면 또 세계 경제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김동환 대한금융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라고 하려니까 너무 아침에 뵀는데.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뭐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여쭤보자면 우리 경제가 작년보다는 나아질까? 글쎄요, 뭐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경제라는 게 순환한다는 관점도 있고 어떻게 보면 관성의 법칙으로 단절한다는 관점도 있잖아요. 저는 뭐 아직까지는 우리 경제가 완전히 단절적인 우리 경제 이제 끝났어 이런 건 좀 경계해야 된다라는 측에 서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사실은 좀 순환의 관점에서 보면 적어도 지표상으로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뭐 박사님 통계 잘 아시지만 통계 기저 효과라는 것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대외 변수가 2018, 2019년도보다는 오히려 2020년이 조금 개선되는 게 눈에 보인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중 뭐 김 원장님 지금 말씀하고 가셨습니다마는 미중 관계가 적어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2019년의 악화일로에서 이제 작년 말부터 약간 봉합되는 그런 관계가 전 세계에서 가장 교역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 한국 경제에 조금 호전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무역 지표가 나오는데 대중국 관련해서 수출이 조금 늘어요. 원래는 두 자리 숫자로 줄었거든요. 근데 12월 지표를 보니까 한 3% 늘었단 말이죠. 그게 또 상반기 중에 청와대 발표가 있었죠.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이슈도 있고 해서 그게 이제 방안을 경제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사드 문제의 대국적인 해결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2019년도보다는 조금 호전될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에 기저효과에다가 대변수의 악화의 중단 그리고 호전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적어도 경제 지표 즉 수출이라든지 성장률 이런 측면에서 보면 2022, 2019보다는 좀 나아질 거로 봅니다. 그런 이야기를 사실 듣기는 했었거든요. 작년이 그렇게 안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기저효과가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뭐 기술적인 조정 같은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주식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효과도 아마도 올해는 좀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선거가 있는 해거든요. 총선도 있고 또 미국엔 대통령 선거도 있고 대체로 이제 저는 뭐 정치학을 했지만 정치학을 한 중에 정치 경제 쪽을 보면은 선거가 있을 때는 그 전에 분명히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잠깐 어떻든 좀 좋아지는 여야 안 가리죠. 안 가려요. 네. 그래서 그런 효과는 좀 있지 않겠냐. 그럴 거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작년보다는 좀 낫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20년 올해는 그렇다고 친다면 내년은 사실은 좀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경제에 대한 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 경제가 이제 4% 5%의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고성장기는 완전히 끝났다. 그래서 우리는 2%도 못할 거고 1%대 가다가 일본처럼 0%대 혹은 마이너스 성장 가고 이젠 끝난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럼 그럼 일본식으로 갈 수 있다. 네. 예, 맞아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제가 어디죠? 미국? 한 나라밖에 없어요. 미국밖에 네. 강한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10년 전 금융위기 직후 미국 거의 망했었잖아요. 그렇죠. 박사님 더 잘 아시죠. 실제로 은행 시스템이 네. 망가졌기 때문에 네, 맞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대공황에 준하는 그런 정도의 경제 위기고 사실 미국이 기축통화인 달러가 없었으면 아마 우리의 구제금융 IMF기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미국이 어때 달러의 힘이든 뭐든 간에 다시 회복해서 혁신하고 하면서 지금 미국이 전 세계 경제를 주도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 경제는 과연 추락 일변도로 가서 잃어버린 30년 혹은 잃어버린 300년 되고 끝날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건 우리 경제 주체인 정부, 기업, 가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그중에 제가 제일 경계하는 건 정말 우리 경제 끝났다는 그런 단절적인 어떻게 보면 경제 때문에 망한다는 어떤 그런 단절적인 사고가 너무 우리 국민 가운데 팽배해져 있는 게 사실은 우리 경제 위기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정적인 시각이 오히려 또 단초가 될 수 있다. 경제 심리라고 그런데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소비자들이 이제 지갑을 닫고 그러면 또 네. 경제 또 잘 안 돌아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악순환이 또 이제 시작이 될 예.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경계를 해야 된다. 당연히 뭐 경제가 지금 좋아지고 경제가 좋다는 말씀이 아니라 네. 경제는 가변적이고 순환적이다. 그런 인식이 있으면 항상 그렇듯이 주가도 그렇고 모든 세상의 가격도 그렇고 경제 지표도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는 그 관점에서 보면 적어도 통계적으로 작년보다는 경제 지표상 올해가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많다. 대부분 공감하실 겁니다. 아마. 네. 중국은 어떤가요? 사실은 미국도 미국이지만 중국하고도 상당히 우리가 교류도 많고 뭐 의존적이기 때문에 네. 이제 중국이 안 좋아지면은 우리도 타격을 많이 받는다고. 혹자는 미국보다 중국에서 경제 위기가 터질 것이다. 그게 굉장히 우리한테 심각하게 타격을 줄 거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당연히 우리나라는 그 중국에 대한 의존도, 경제적인 네. 의존도, 특히 무역상의 의존도가 미국보다 강하죠. 무역 양 자체가 네네. 많으니까요. 한국이 수출 물량 1위고 중국은 수입 금액 기준으로 한국이 1위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것도 역시 미국과 중국의 관계 설정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비교적 미국에서 무역으로 압박을 하는 기간 동안에 내수를 적극적으로 부양하는 금융 정책을 쓰질 않았습니다. 네. 미국은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하반기만 금리 3번 내쳤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거의 안 낮췄어요. 그러면서 버텼거든요. 그래서 금융 정책이란 측면, 금리 정책이란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이제 미국과의 관계 설정이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갖게 되면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정책적인 여력을 갖고 있다고도 보여져요. 그래서 그 정책을 얼만큼 강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기도 또 중국의 내수 소비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가변적인데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만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 적극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런 용어 들어보셨잖아요. 바오치, 바오류 네네. 이런 건데 바오류를 못 지키면 아마도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굉장히 중국 인민들에게 난처한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6% 성장을 네네. 못 지키는 거죠. 그 6% 성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재정을 풀고 금리 정책을 비롯한 금융 정책을 적극적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될 텐데 그거에 의한 호조세가 만약에 일어난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수혜를 받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네, 중국이 경제가 침체되면 그 악영향도 가장 많이 받지만 네. 중국 경제가 조금 호전되면 그 좋은 영향도 우리나라가 탁월하게 많이 받기 때문에 올해 관련해서는 미중 간의 무역 합의 그로 인한 중국의 재정 혹은 금융 정책의 여력 그런 것들이 가동됐을 때 한국 경제에 좋은 영향 이런 것들도 조금은 기대할 수 있지 근데 않겠나 싶습니다. IMF에서는 아까 바우치 바오류 말씀하셨잖아요. 6%, 5.8% 내놨는데요. IMF가.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중국 내부의 어떤 뭐 좀비 기업. 그러니까 뭐 중국 정부에서 돈을 막 부어갖고서는 어떻게든 기업으로 만들어놨는데 전혀 거의 이제 망한 기업이죠. 사실 껍데기만 기업이고 뭐 이런 거라든지 또 부동산에 버블도 있다든지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도 있어요. 상당히 중국 좀 경제 구조적인 위험하다던데요. 문제를 서양의 관점에서 네. 또 자유경제 시장 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위기의 가능성을 얘기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아. 중국 경제는 좀 다른 스코프로 봐야 돼요. 네. 사실은 중국이 개방을 했으나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공산당의 일당 독재 하에서의 계획 경제의 그 영향이 아직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경제 지표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의 여부도 네.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죠. 전혀 다르거든요. 예. 실제로요, BBC나 CNN 같은 것들 가끔 아시아 이 특파원들 연결해서 중국 경제 지표를 들을 때 정말 자연스럽게 그거 사실입니까? 이렇게 앵커가 질문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이미 위기를 겪었어도 한참 전에 겪었어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그러면 위기가 없냐? 중국의 독특한 뭐 박사님 전공이지만 네. 정치 시스템과 사회에 대한 국가에 대한 통제력이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우리나라는 전혀 다르기 달라서.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선제적으로 내년에 위기야, 올해 위기야 이런 것도 좀 무리가 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소장님과 지금 미국, 중국 경제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이런 부분에 잠깐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거리로 좀 나가봤어요. 예. 네, 그래서 새해에는 작년보다 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시민들의 바람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 월급이 매달 똑같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의 꿈이 있는데 집값은 굉장히 많은 상승이 이루어졌더라고요. 내 집 마련의 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집값이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월급도 올랐으면 좋겠고요. 또 곧 있으면 연말정산이 돌아오는데 좀 많은 금액이 환급됐으면 좋겠고 또 세액 공제에 대한 혜택도 많이 커져서 조금 더 풍성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어려웠습니다. 작년에 조금 체감 온도가 더 높았다는 점인데 서민 경제입니다. 서민들의 일자리가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편하다. 일하기 좋네.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집값이 막 너무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집값 안정 그런 게 걱정이 돼요. 국민이 잘 살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는 거지 뭐. 적금에 대한 그렇게 크게 기대가 없는 게 이자가 너무 적어서 이 이자율을 조금만 더 높여주면 이런 저 같은 서민들한테는 좀 적금에 대한 약간 기대감, 행복감, 돈을 모으는 거에 대한 이런 기대가 있어서 조금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돈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불이웃층에서 먹고는 살 수 있겠다. 먹고 사는 걱정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 편하게 뭐 걱정 없이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죠. 전부 사실은. 네, 그 중에서 사실 이제 또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 급한 이슈 중에 하나가 집값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 때문에 아주 뭐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뭐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점수를 주라는 그 사회자들의 그 요구가 몇 번 있었어요. 저는 안 물어봤어요. 네. 점수를 후하게 줄 수가 없지요. 네. 사실 그렇잖아요. 성장률도 작년에 많이 떨어졌고 그러니까. 그런데 다른 걸 차치하고 나서 저는 이 정부의 주택 정책, 특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주택 정책은 정말 낙제점이다. 네. 전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너무 많았어요, 대책이. 한 열 몇 개 나왔죠. 18가지라고 하는데 보기에 따라서 4가지라고 그러고 뭐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18가지라고 하는데 일단 18가지든 4가지든 잘 안 통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시장의 논리에 그냥 완전히 놔둬야 되느냐. 최근에 뭐 김현미 장관이 주택 문제는 그렇게 놔두면 안 된다라는 그 사견을 밝혔던데 글쎄요. 일부 맞고 일부 틀립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적어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요. 금융시장의 컨디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리라든지 주가라든지 이게 전 세계의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주가도 미국의 영향을 받고 중국의 영향을 받고 금리도 그렇고요. 주택 가격도요. 크게 보면 또 장기의 시계열로 보면 영향 받습니다. 전 세계 주택 전 시장에. 세계적으로. 그런데 과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택 가격이 계속 서울처럼 폭등세 이렇게 앙등세인 나라가 도시가 많이 사라졌어요. 사실 런던 밴쿠버, 어마어마했죠. 네. 시드니 또 뭐 뉴욕도 마찬가지, 네. 홍콩 뭐 다 아시지만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게 지금 조금씩 흔들리거든요. 이미 시드니나 밴쿠버 같은 데 많이 조정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건 뭐냐면 글로벌리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내적으로 수급상으로 보면 공급이 적은 건 사실인데 제가 조금 불안하게 보는 거는 수급 쪽에서 수요라는 측면에서
30대 주택 구입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3, 4, 50대 중에 네네.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보면 30대가 1등입니다. 물론 30대가 많이 샀냐 아니면 산 사람 중에 비중이 30대가 높냐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네네.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25년 이상 금융시장에 이렇게 관찰자로서 볼 때 돈이 비교적 많이 축적되지 않는 계층이 그게 연령이든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어떤 계층이든 간에 어느 특정 자산에 대해서 계속 집요하게 사들어가면요. 네. 거의 대부분 조정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전 걱정스러워요. 지금 30대 우리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굉장히 터전을 잘 잡아야 될 텐데 그렇죠. 이분들이 너무 많이 사요. 그리고 이분들은 만나면 요즘요 퇴근길에 뭐 소주라도 한잔 하면 예전에는 뭐 반은 회사 상사 얘기고 반은 주식 얘기고 네. 뭐 그런 거였는데 주식 얘기 일도 안 한다는 거예요. 다 집 얘기, 다 부동산 얘기하죠. 네. 왜냐하면 뭐 4, 5년 전에 입사 동기들 집 사고 자기는 안 사고 전세 사 지금 재산의 격차가 5배, 10배씩 난다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순환의 관점에서 보라 그러잖아요. 조금 불안해요. 뭐 정부 정책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주택 가격의 어떤 조정 국면이 완연해 보이고 전 세계 경제가 다시 굉장히 활발한 국면으로 확 바뀌지 않는 이상 주택 가격이 다시 막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동조화되는 그런 상황이 올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불스 마켓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주식 시장이 막 화랑이다든지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런 게 좀 꺼지면서 약간 베어스 마켓 조금 그렇습니다. 그 주택 가격도요. 간다. 비교의 시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그 상승률이 굉장히 차이 나죠. 그렇죠. 예를 들면 3, 4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 올랐어요. 나죠. 네. 근데 한 10년 전에 많이 올랐을 때 그때를 비교하면 부분적으로 빠진 지역도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서울에 굉장히 랜드마크 아파트라는 것도 사실 작년 하반기에 전고점을 돌파한 그런 아파트 지역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언론에서 오른 지역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평당 1억짜리 이런 거. 그게 이제 또 세잖아요. 또 사람들 보기에 자극적이고 약간.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아무래도 TBS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잘 몰라서 합니까? 저는. 네, 그래서 조금은 조정기가 올 수 있으니 좀 주의해서 봐야 된다. 네, 물론 제 전망입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정부에서 뭐 소득주도 성장 이야기 뭐 한참 벌써 한 거의 뭐 2년 전쯤에 이야기 나왔다가 사실 요새는 좀 이야기가 없고 주 52시간제 도입 이거는 거의 연기가 됐다라고 봐도 사실상 무방한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네. 근데 이 너무 그 소득주도 성장이랑 워딩에 너무 소모적인 논쟁을 오랫동안 한 것 같아요. 네네. 소득주도 성장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떠냐. 국민들이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용어를 바꿨더라고요. 포용적 혁신 국가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사실 어감이 많이 틀리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사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분배 위주의 성장 정책이라는 건 다 아는 건데 어느 나라 경제 정책이 성장과 분배 한쪽만을 택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정부의 방점은 초기에 성장보다는 분배가 있었다라는 건 뭐 명확한 사실이고 네네. 그런데 약간 집권 후반기에 궤도 수정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장률이 사실 첫 해 3.1%가 나왔기 때문에 와 된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 작년이죠. 작년 이제 결과치가 나오겠습니다. 한 2%대 보는 거거든요. 2% 될까요? 네. 뭐 한 2.0? 네. 뭐 그 정도 될 거라고 네네. 보는데 반토막 가까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분배 위주의 성장 정책을 할 수는 없는 게 정부의 현실이고 또 그것을 고집해서도 안 된다고 보는 네네. 거죠. 경제 정책은 정부에 따라서 정부의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신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과연 이게 정치 논리로서 총선 혹은 다음 대선까지 그런 신축적인 경제 정책의 변화가 과연 지지층에게 얼만큼 설득력을 가지고 과연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얼만큼 강화시키는 데에 대한 집착을 이 정부가 하느냐 안 하느냐 또 국민들은 그걸 어떻게 보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이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경제 정책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기업에 대한 입장도 상당히 네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장이냐 분배냐 이거에 대한 방점도 상당히 성장 쪽으로 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소장님께서 그렇게 느끼시는데 저도 사실은 그렇게 좀 느끼긴 하거든요. 그래요? 초반기에 굉장히 분배 쪽에 방점을 뒀고 아주 많이 세게 얘기를 했는데 요새 들어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 행보만 보더라도 네. 뭐 총수들도 자주 만나고 또 방문도 많이 하고 경제 쪽에 좀 방점을 두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주 52시간제 예. 강력하게 실시를 할 것 같았는데 사실 좀 연기가 된 거고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래요. 52시간도요. 제가 근무하는 여의도에요. 연봉 2, 3억짜리 애널리스트들 많잖아요. 네네. 저희 프로그램 자주 나오는데 그분들이 5시에 그 컴퓨터가 꺼져서 집에 가서 일한다. 맞아요. 예. 그런 짓을 뭐하러 해요? 2, 3억 받고 왜 52시간만 해야 됩니까? 그분들 대부분 계약직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시간 하거든요. 근데 그런 특수한 어떤 입장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결국 계속 고집하다가 밀려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바에는 최저임금도 마찬가지. 최저임금 올리는 거 전 좋아요. 그런데 왜 한 해에 18% 올리고 작년에는 2% 올리냐 이거죠. 조금 나눠서 해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의 적응을 네. 조금 더 세련되게 했으면 과연 그런 논쟁적인 소모적인 논쟁에 이 정부가 휩싸였을까? 조금 정책의 어떤 구현의 세련성, 네네. 세련미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 전체적인 방향이나 기조에 대해서 우리 경제적 하층 민들의 어떤 소득을 늘려주자. 그거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겠어요? 네, 그렇군요. 네, 정부가 어떻게 보면 좀 말씀하신 거를 종합을 해보자면은 세련되게, 세련되게 이게 정책 조정을 하고 필요할 때는 정책 조정을 해야죠. 그게 그럼요. 초기에 세웠던 뭐 방향성하고는 조금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또 이 경기라는 것이 상당히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한 가지만 네. 더 말씀드리면요. 네네. 올해죠. 올해 상반기에 혹시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면서 지표가 예상보다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네. 기대하건대. 그럴 경우에 우리 정부의 스탠스가 다시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2017년도의 경제 지표를 가지고 우리 경제팀에서 조금은 여유 있게 생각했던 게 2019년도의 네네. 결과물을 가져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계속 유지하는 거 그게 2020년대 우리 경제팀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2020년 경제 전망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환 대한금융연구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신년 특집으로 한반도 정세 그리고 경제 전망해 봤습니다. 마냥 낙관할 상황은 아닌데요. 그래도 새해니까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저는 내일도 저녁 6시에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마마스건 I need a win.